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의 진행을 맡게 된 황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자로 참여하게 된 이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하기 전에 먼저 저자를 인사를 하셨지만 먼저 북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북쇼는 국내 책 저자 중심 컨셉의 지식인들의 재능 기부로 진행되어지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20, 30대 청년들을 위한 재능 파트너들의 헌신과 재능 기부로 지금의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북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한 날입니다. 북쇼가 첫 시작하기도 하는 날이라서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마케팅 컨설테이션의 저자이시기도 하시고 20년 후를 내다보시고 창직 닉네임 브랜드인 시너지 플래너로 지금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쭉 이렇게 살아가실 이준호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너지 플래너 이준호로 살고 있는 마케팅 혁신연구소의 이준호 소장이고요. 이 앞에 있는 마케팅 컨설테이션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작가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 한번 여쭤봤었어요. 그랬더니 시너지 플래너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익숙치 않은 단어인데 혹시 시너지 플래너의 삶은 뭐고 시너지 플래너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작가님?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요. 그 꿈의 시작이 남들은 어떤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마케터를 양성하는 트레이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부합하는 롤모델이나 또는 그때 당시에 그런 역할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자들을 정립하다 보니까 세상에는 강사도 있고 컨설턴트도 있고 또는 코치도 있고 멘토도 있는데 이들의 양식을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면 수직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직무직능의 강사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수직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굉장히 일방적인 전문 소통을 하는 사람들로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이후에 어떤 그 직업군들이 나오냐면 코치라든가 멘토의 영역에서 수평적이고 정적인 상황에서 수평형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20년쯤 전에 다니엘 핑크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미래에는 새로운 역할자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마케터 트레이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책에나 인터넷이 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상했던 게 뭐였냐면 미래지향적이고 동적이면서 약간 수평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이라든가 직급이라든가 어떤 이성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공동의 주제나 목적 의식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이 과연 뭘까? 고민하다가 만들게 된 것이 수평형 리더로서의 시너지 플래너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너지 플래너라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책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컨설테이션이라는 책인데 요 단어도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마케팅은 많이 들어봤는데 컨설팅 같은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한번 제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업 교육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었고 MD 교육을 이제 19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기업 교육 현장에 가면 강사들이 청중한테 평가를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일방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강사도 저는 청중을 평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업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카운셀러 같은 경우는 피상담자에게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코치 같은 경우는 마차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마차에 손님을 태우고 손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인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코치의 의사결정이 없어요. 그리고 강사 같은 경우는 가르치고 꺼내주며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말하게 되고요.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상황을 듣고 분석하여서 지도하는 쪽으로 관점의 상대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결정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컨설테이션이라는 답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게 되는데 먼저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하는 시스템에서 컨설팅과 에듀케이션 합성어였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시너지 플래너와 비슷한 창직가 역할로 할 수 있는 컨설테이터라는 미래 직업군이 필요했는데 그 미래 직업군의 역할자로서 미래지향적이고 전문적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꿈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할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부합하는 거로 이 책의 원료는 기업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질문을 받잖아요.
좋은 질문들의 화답형으로 1번부터 70번까지의 질문과 답변 형태의 글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이 책을 위해서 목차를 먼저 결정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청자들 그리고 강연장이나 컨설팅 현장에서 질문 나왔던 질문 중심의 답변형 컬럼형으로 썼고요. 이 내용의 주제들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도 있고 사례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가의 조견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저의 주장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컨설테이션이란 단어 자체를 상표 출원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냥 단어를 이렇게 창조해서 쓰는 것과 상표 출원하는 것과는 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표 출원까지 하신 걸까요? 사실은 강의장이나 제가 학생들한테 컨설테이션 단어를 2003년부터 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랑 같이 교육이 들어갔던 모 컨설턴트께서 홈페이지에 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적재산권상으로 보호를 받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컨설테이션 단어로 상표 출원을 하게 됐고 2015년 이후에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아까 책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질문에 화답하는 형태로 책을 쓰셨다. 그러다 보니까 목차 자체에도 어떻게 보면 질문형 목차가 되어 있는데 그 뜻 때문에 질문형 목차를 만드신 건가요? 네, 이 책은요. 제가 지하철 북쇼를 준비하러 오면서 문득 생각났던 문구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책을 딱 접하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소장님 책 너무 어려워요. 또 하나는 어려운데 재밌어요. 지금 2번 읽었고 3번째 읽기 시작했어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은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단어들도 그렇고 키워드들도 그렇고 세계 석학들 정도가 쓰는 용어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어렵게 쓰여졌냐면 여러분 대기업의 갑의 지식을 가지고 본부장급이나 상무들이 쓰는 단어를 한번 보시고요. 그들이 질문 던지는 화두를 보다 보면 어렵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걸 즐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질문에 화답을 하다 보니 사실은 어려운 문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세상의 지식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선도하고 있고 또는 일을 선도하고 있다는 걸 본다 그러면 읽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또 책에 대해서 또 한번 궁금한 게 있는데 저 같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거고 특히 글을 쓴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건데 책을 쓰게 된 동기 아니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작가님. 블로그를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운영했던 것 같아요. 원래 개인적인 꿈이 시인이었는데 시를 끄적이다 보니 블로그에 한 1000여 편 정도 내장이 돼 있어요. 물론 그 블로그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MD를 트레이닝하면서 그 학생들한테 칭찬도 해주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기도 하고 뭐 기사에 대한 스크립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막글을 계속 쓰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근데 그런 단막글 대신 전문적인 글을 쓰면 어떨까 하던 중에 제 친구가 있어요. 구창환 소장이라고 지금 현재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소장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책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참 고마웠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이제 질문형의 화답형 컬럼을 쓰기 시작했고 그걸 미래한국이라는 데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 이 70가지의 질문에 대한 화답을 정리해서 제가 제본을 떠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줬더니 친구가 저한테 둘이 미롤 여행을 가재요. 이 책에 대한 조언을 주겠다고. 그래서 여수 밤바다를 갔고요. 1박 2일 동안 온전히 그 제가 제본해 놓은 책 가지고 화두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스스로 동기부여 받은 것도 있지만 가장 친한 절친, 때로는 멘토 같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꼭 책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약간 압박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책 제목을 보면 불황기 저성장 시대 실전 마케팅 솔루션, 마케팅 컨설테이션이라는 제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성장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리 예견된 책 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좀 통하는 네. 마케팅 기법이나 네.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불황기 저성장 시대에 실전 마케팅 솔루션한 카피가 나온 것들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지표라는 것들을 1930년 대공황 때부터 분석해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와요. 그 패턴상 99년, 2000년도, 2020년도까지는 약간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는 시기였고 한국도 5년 패턴으로 그
그 경제 성장 지표가 1%씩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한국 또한 글로벌은 두 번째 치고 1%나 2%대의 성장률밖에 없을 건데 여러분 피부로 느끼기에 1% 떨어지는 거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3만 달러 의식 수준인데 연봉 3,600만 원 수준으로 1인이 소비하는 것과 4만 달러, 4,800만 원 수준으로 내가 소비하는 것은 완전히 틀려요. 예를 들면 제 딸아이가 연봉을 한 3,000에서 3,500 정도 받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쓰는 학생과 지금 취준생 입장에서 아르바이트해서 7, 80 가지고 쓰는 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기라는 거 어떻게 예측했냐면 아파트를 사게 되고 빚을 지게 되고 내가 3,600을 버는데 이자로 55만 원 내고 그렇다 그러면 평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은 돈으로 돈을 쓰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떤 마케팅 기법들이 기업에 적용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 고민하다 보니까 불안기 저성장 시대에 필요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했고 이 책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애사심이 있는 직원이라면 첫째 자기 SNS에 그 기업의 로고라든가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스크랩만 해서 전달을 해도 마케팅 효과는 엄청납니다. 직원이 300명 규모라고 생각하시고요. CEO부터 막내 직원까지 그런 콘텐츠들을 다 퍼다 날르는 회의를 하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하시다 보면 좋은 마케팅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서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 질문은 좀 초보 작가들, 또는 책을 좀 내려고 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책 처음에 출간할 때쯤 되면 고민되는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출판사를 선택하지? 또는 뭐 홍보 마케팅 어떻게 하지? 또는 뭐 글쓰기 특강 그런 교육들을 꼭 들어야 되는 건가? 막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작가님도 처음에 좀 유명한 출판사에서 같이 이렇게 출판 의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뿌리치시고 굳이 자비 출판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자비 출판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첫째, 신진 작가가 책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요즘 이제 워낙 그 여성 중심으로 직장인 중심으로 경력단절 여성 중심으로 책 쓰기가 열풍이신데 책을 쉽게 쓰는 방법과 저처럼 그냥 전문적으로 쓰는 방법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쉽게 쓴다 그러면 독자가 범용적이기 때문에 그냥 혼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과거의 직업적인 경험을 살려서 어떤 전문적인 서적을 쓴다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두 가지 있는 게 같습니다. 자비 출판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출판사 출판을 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두 가지 측면이에요. 기획 의도된 대로 내가 딸려갈 거냐, 내 주장을 필 거냐, 출판사를 하더라도.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은 쓰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작가가 됐는데 내가 500권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거였어요. 1000권 개런티라든가 아니면 3000권 정도 개런티를 요청하는데 1000권 개런티 하면 규모가 작은 데고요. 3000권 정도 개런티 한다면 규모가 큰 데예요. 저는 출판사 이름을 얘기할 수 없지만 3000권 개런티도 받아봤고 1000권 개런티를 받았는데 제가 개런티를 받았다는 건 1000권을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제 마케팅 능력으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려운 책이니까. 그래서 저는 자비 출판을 결정하게 됐고 시장 분석을 한 게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출판사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비용 예산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출판하면 좋은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았죠. 300에서 500 정도 투자는 해야 된다. 내가 1000권 개런티 하게 되면 15,000씩만 해도 그죠?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맥스 1,500인데 한 맥스 500만 투자해도 나는 남는 장사다. 부담도 없고 책을 팔아야 되는 부담도 없고 그래서 저는 자비 출판을 결정했고 노멀하게 보면 자비 출판은 300만 원에 250페이지 분량으로 ISBN이 들어가고 출판사 또는 서점에 납품이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를 선택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반대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300에서 500 정도 투자해서 개인 1대1 코칭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는 건 좋은데 그들이 내가 도와줬다고 노골적으로 블로그에 홍보를 해요. 근데 그게 마지막에 계속 따라다녀요. 제가 그런 작가 많이 봤습니다. 10년 동안 지켜본 게 뭐냐면 자기가 혼자 썼다고 주장을 했는데 블로그 어딘가에는 뭐예요? 1대1 코치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이걸 쓰려고 얼마를 투자했고 이런 것들이 다 유추가 되고 역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쓴다 그러면 돈을 쓴다기보다는 그런 전문가들한테 멘토화 시켜서
그냥 1대1로 교섭받고 감사를 책 속에 서평 한 줄 정도 들어가는 게 좋지, 노골적으로 출판사 대표 전 출신이고 이 사람이 뭘 잘하고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기자분이 28년 되신 기자분인데 300만 원을 놓고요, 그런 책 쓰기 과정을 들었어요. 한 번 나갔는데 화물도 안 해줘요. 근데 그 친구는 책을 20권 정도 써봤다는 경험치를 굉장히 엄청 푸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객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이 책을 쓰고 싶은 기자분께서는 아직도 책을 못 썼고 환물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는 상황까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쓰는 거에 대한 욕심이 있다 그러면 북쇼로 오십시오. 제가 재능 기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고. 돈 안 받고 중요합니다. 돈 안 받고 도와주신다는 네. 거죠. 감사합니다. 저도 책 아유, 쓸 때 도움을 좀 쓰십시오. 받겠습니다. 또 그 작가님 이력을 제가 좀 봤어요. 봤던 중에 이력 중에 가장 좀 특별하게 제가 와닿았던 것 중에 특별한 그 이력이 3,000명을 취준생 3,000명을 컨설팅하고 또 그 취업을 시키셨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 3,000명 많이 만났는데 그 사람들과의 일화 또는 뭐 에피소드 좀 재밌었던 거 있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막 준비한 거 다 준비했어, 근데도 안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는 준비가 안 됐지만 패기로 그냥 뭐 면접 때 뭐 패기로만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면 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20, 30대들에게는 조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제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재수함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못 갔어요. 그리고 군대에 끌려간 거죠. 근데 거기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인데,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준 책이 하나 있었고, 그 책이 마케팅 관리론이었고,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필립 코틀러 박사였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참들이 주로 읽는 책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필립 코틀러의 마케팅 관리론, 그 다음에 데이비드 알커의 브랜드 자산관리, 그리고 엘빈 토플러의 미래 쇼크,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티븐 코비의 일과의 습관이라는 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독학을 하게 됐고 동기부여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문들을 도산 안창원 선생님이 실천 정신을 좀 강조하셨는데, 그것과 믹스해서 마케팅 디렉터 또는 모천 다이저라는 어떤 직원 명명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 그럼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를 먼저 선행학습했어요. 크게 세 가지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론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실무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이론적인 지식은 대학에서 배우겠죠. 경영을 배우든 마케팅을 배우든. 근데 그걸 못 배워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번째, 직무적인 기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IT 1세대로서 독학해가지고 웹마스터를 최초로 고 관여를 해보면서 교육생을 이끌어 봤는데, 그때 당시에 관리자 페이지 기능이 처음 나왔어요. 비포 애프터. 관리자 페이지에 뭔가 입력을 하면 나타나는 애프터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입력하는 것도 몰라요, 대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다 재능기부 형태로 했는데, 스크랩하는 연습만 가지고도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스킬을 배웠어요. 그게 저는 직무지식이라고 생각했고요. 기술적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테크놀로지가 있고 스킬이 있어요. 스킬업이라는 거는 각자가 순발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 중에 미션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들어오게 되면 책을 60권 이상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은 PPT로 뭔가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발표하는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그걸 트레이닝 기법으로 적용을 했고, 그 트레이닝된 지식을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이런 어떤 책 형태로 인쇄를 해가지고 가서 면접을 보게 되면 말을 조금 버벅거리거나 잘 못해도 상대방이 면접관께서 뭘 보시냐면 이 두껍게, 이거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온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고 이거에 대해 궁금해 하세요. 물론 이걸 혼자 만든 건 아니고 20명 정도의 어떤 같은 기수별로 하게 되는데, 그걸 전달하게 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동안 3,000명을 트레이닝하게 됐고, 에피소드를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롯데마트라는 데에서 9년 한 6개월 정도 정직원으로 일했던 분이 계세요.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사회에서 이렇게 힘들어 했으면 약간 찌들어 있었어요. 눈빛만 봐도 무서울 정도로. 저보다 나이는 1살 정도 어렸는데, 근데
근데 이 친구한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제가 누구누구씨 제가 처음으로 당신한테만 존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게요. 당신이 어떻게 스스로 변하는지를 지켜보세요. 근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와이프도 저한테 소개시켜주게 되고 그 다음에 처남도 저희 교육과정에 소개해서 MD가 되게 도와주고 지금 유일하게 19년 내내 저를 찾아오는 첫 번째 사례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거 역시 비포 애프터가 극명한 사례를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사출이라는 거 아세요? 플라스틱을 녹여서 뭔가 금형 그 틀에 넣고 제조사에서 일을 하던 친구예요. 공고를 나왔고. 근데 이 친구를 제가 47기의 리더로 반장을 뽑았는데 제가 뽑는 게 아니고 오리엔테이션 했을 때 전체 25명이 투표로 뽑은 친구였어요. 학력은 고등학교고 공고를 나왔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리더를 하면서 잘했던 게 뭐냐면 전체 24명을 먼저 취업을 다 시키고 자기가 맨 마지막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유기농 업체에 100호점까지 프랜차이즈 했던 업체에 당당히 합격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자기 개척했던 게 뭐냐면 유기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토양이 뭐죠? 저도 역으로 배웠는데 그 농약을 3년 이상 안 뿌린 것부터 유기농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유기농은 그럼 토양을 개선해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해서 벤처기업, 그러니까 퇴비를 천연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 벤처기업의 스타트 기업에 가서 또 역할을 잘하고 지금 이제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에피소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20, 30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바로 이 책, 마케팅 컨설테이션 이 책을 갖고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 좀 짧게 강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세 가지 측면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호의적인 태도의 소유자가 존중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티튜드라는 그 단어로 인재상을 만들어 봤어요. 이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치브먼트, 뭔가 성취욕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지식과 스킬을 종합적으로 또는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성취욕이 강하다는 거죠. 자기 주관적인 지식을 전달하면 잘난 척이에요. 그런데 신문이라든가 TV라든가 어떤 논문이라든가 출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성취욕도 강하고 전문성도 빨리 익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취업을 잘하려면 트렌드에 조금 능해야 돼요. 근데 그 트렌드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보면 조사, 분석, 관찰, 해석을 하는데 패스트 분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분석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환경, 어떤 산업별 카테고리에 대한 트렌드 워칭을 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는 책에서 나와 있는 트렌드를 봐도 되고요. 뉴스에 있는 것도 봐도 되고요. 또 다른 그런 보고서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셔도 됩니다. 그 세 번째로는 테크놀로지적인 기술이 필요해요. 적어도 저희 딸아이를 취업시킬 때도 제가 세 가지를 공부시켰는데 하나는 그 컴퓨터 활용 능력, 두 번째는 일러스트, 포토샵은 반드시 배워야 돼요. 지금은. 그 세 번째는 ERP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기업들은 모든 기업들이 ERP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 ERP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취업 준비 생활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인스피리언스.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영감적인 측면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저자 성공. 메모를 할 때 메모와 기록의 차이가 있어요. 메모는 그냥 메모예요. 근데 제가 컨설팅을 하거나 교육을 하면서 메모 옆에다가 날짜를 썼더니 그게 다 돈이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그런 영감을 얻은 것들 또는 아이디어가 난 것들은 반드시 어느 실시간적으로 메모를 해두시고 날짜를 적어서 기록화시키다 보면 굉장히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탤런트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강점인데 그건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미션을 줘요.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지인들한테 자기의 강점과 단점과 기회적인 요소와 그리고 위험 요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말하는 수학 분석적인 측면들을 기록하게 하고 저한테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동생이나 오빠, 동생, 언니들이 말한 부정적인 측면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싸가지 없는 부분 그리고 자랑하고 싶지 않고 들키지 않고 싶은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부터 보고 좋은 점들만 봅니다.
그 여러분들 팁 하나 드릴게요. 자기소개서 쓸 때 절대 단점을 쓰지 마십시오. 안 써도 됩니다. 단점 쓰라고 돼 있잖아요. 네. 거기. 근데 제가 보니까 롯데 뭐 인사부장한테 들은 건데 자기가 한참 신입 때 지금은 아닙니다. 한 10년, 20년쯤 전에 곤란해라는 거예요. 근데 우수환자가 너무 많은데 우수환자를 골라내기 너무 힘드니까 사내 인트라넷 같은 개념에서 검색어를 부정어만 쳤더니 축축축축 다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굳이 내가 단점을 써가지고 그 단점적인 부각시킬 필요 없겠구나. 쓰라고 해도 저는 쓰지 말라고 했고 3,000명한테는 단 한 번도 단점을 쓰게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자기의 팬이 있는가, 추종자가 있는가. 일 잘하는 사람 보면 자기 입사와 동시에 자기 팀원을 또 스카우트할 준비를 해요. 자기 후배든 과 동기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그래서 자기만의 팬이 있고 또는 추종자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진급도 빠르고 팀워크도 빠를 수 있습니다. 그 디자인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거 너 어디서 샀어? 야, 그거 참 이쁘다. 나도 그거 사고 싶은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감각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 메이킹된 자기 연출법이 있는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요. 또 이미지 메이킹된 자기 연출법을 가지고 면접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 면접 보기 위해서 새 옷을 샀다 그러면 3개월 전부터 입고 다니라고 해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래서 내 몸에 그 옷이 딱 맞는 것처럼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자이저. 지치지 않는 열정이 있냐 이거죠. 돈을 안 받아도 청춘, 그죠? 우리 사소고생도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투자하잖아요. 교육비 투자하고 멘토를 만나더라도 책 하나 선물해 주거나 또는 커피 한 잔 사주면 1시간에 드릴 거 3, 4시간도 해주고요. 한 번 만날 거 4, 5번도 만나줘요. 근데 마지막 팁은 여러분들이 개인 명함을 꼭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이름 석자 들어가고 핸드폰 번호하고 이메일만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를 소개받을 때 한국 사회는 명함을 주고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명함을 모으는 것도 굉장히 취준생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팁을 드리면 제가 명함을 300장 정도 만들려고 하고 3군데를 많이 다니라고 그래요. 산업전시장 가서 명함을 주고받으라고 하거든요. 이유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들이 전시장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면 첫날 가면 CEO도 나오고요. 임원들도 나오고요. 마케터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마케터 트레이닝 하다 보니까 그런 기법을 많이 썼고, 두 번째, 어떤 세미나나 교육 장소에 많이 가서 명함을 뿌리고 명함을 받으라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멘토들을 만나거나 현직자를 만나거나 선배를 만날 때, 아, 저요. 손가락에 입을 물고 이렇게, 저 사실은 대학생 몇 학년인데요. 어린아이 목소리 내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그걸 많이 하는데, 절대 어린아이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도레미파솔솔솔. 그 음이 영혼을 가장 잘 울릴 수 있고 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는 음이라고 전 배웠고요. 그걸 굉장히 주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꿀팁입니다. 꿀팁 기억하십시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그 작가님께서는 취준생부터 그 대기업 컨설팅까지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20살 대학생부터 한 75세 그 회장님까지 그 나이와 맞는 코드를 맞춰가지고 컨설팅한다는 게 진짜 힘들고 지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컨설턴트가 되겠다, 어떤 트레이너가 되겠다, 교육자가 되겠다고 한 게 군대에 22살 때 정의를 내렸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뭐가 되고 싶다고 떠들고 선포하고 산 유일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저 뒤에 한재웅 그 팀장도 있는데 7년 전에 제 제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나는 뭐가 하고 싶어. 누구를 만나고 싶어. 난 뭐가 될 거야. 난 얼마 벌고 싶어. 이런 얘기를 계속 떠들어요. 혼자. 근데 그걸 어느 순간 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의식 수준이요. 20살을 만날 때도 있고 75세도 만날 때도 있고, 제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55세쯤 된 부장님급이 제일 힘들어요. 아는 것도 제일 많고요.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어리다 보니까 저를 누르려고 하고요. 그리고 뭔가 디테일하게 잘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응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처세술은 제가 늘 3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는 시간 약속을 정확히 지켜요. 네. 시간 약속을 단 5분에 늦는다. 75세쯤 된 회장님들은요, 그 순간 삐져요. 15분쯤 전에 가서 무조건 약속을 지킵니다. 두 번째, 메모광이에요. 항상 메모를 해요. 경청 메모.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 그냥 메모부터 합니다. 지금은 제가 그걸 리스너 서비스라고 해서 친구인 구창한 소장한테 매일 전화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몰라요. 제가 메모해가면서 전화 받는다라는 걸. 그러면 아이디어, 사적인 거,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 적을 수 있어요. 네, 옆에서 계신 우리 그 황태원 대표님께서도
메모광이 되셨던 것 같아요. 네, 메모하고 있습니다. 메모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잘하는 건 뭐냐면 그분들을 다 상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하철에서건 또는 집에서건 회사에서건 틈만 나면 책을 읽어요. 제가 25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이상 책을 읽었고요. 평균 많이 읽을 땐 4, 5시간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북쇼에서 이런 바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권 정도 읽는 사람, 52권 이상 읽는 사람이 100명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식사회에 되는데 굉장히 힘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평균 일주일에 3권쯤 읽고 있고 그 책을 다독을 하고 정독을 하다 보니까 그 상대방이 국회의원이 오시든 75대 회장님 오시든 신사업 개발을 해가지고 고민해서 오시든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너 오늘 처음 봤는데 나만큼 알고 있네? 너 대단하다. 표현을 안 하는데 마음속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식 근로자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을 늘 3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 20세의 대학생을 만나든 75세 회장님을 만나든 당황하는 거 없고요. 알고 있는 부분은 알고 있다. 모르는 부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잘 이겨내시고 힘들 때마다 조금 어떻게 보면 본인이 따로 이렇게 스트레스 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좀 힘들 때마다 꺼내보는 문장? 편지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제가 22살 때 만든 저만의 단어가 느끼고 배우고 사랑하자. 그 안에서 상생하자라는 단어가 저희 어떤 좌우명이었는데 그게 어느 날 저희 딸과 아들의 통장에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저희 와이프가 그거를 존중해 준 거죠. 제가 연애할 때 말했던 그 단어를 통장에 반영해 줬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통장명은 아니고 이렇게 통장이 문구로. 문구로? 네네. 오. 근데 그게 가능하대요, 요즘은. 네. 근데 그 통장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았고요. 그 통장 안에 그 느끼고 배우고 사랑하자라는 단어가 들어감으로 해서 저희 가훈이 됐던 것 같아요. 2번째는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결혼하신 분. 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어우, 결혼하셨어요, 은지 씨? 네네. 결혼하셨다고 하시길래. 네. 결혼하고 싶은 분으로 알고 손. 결혼은요, 여기 앞에 있는 사람 유형 하시면 돼요. 저 한재훈 군 같은 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도 있고 태도도 좋고 취미도 좋고 굉장히 좋습니다. 제 제자라서가 아니라 혹시나 남자친구 사귀시고 계시면 나중에 혹시나 북쇼 발이 되는 거예요. 북쇼 발이.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결혼을 하려면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면 좋은 이유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안 하는 것보다 하고 후회하는 게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안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세요. 왜 좋은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10년쯤 되다 보니까 10년 15년쯤 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매형하고 저를 살짝 비교했어요. 매형은 공무부는 한전도 다니시고 연봉도 많이 받고 하루 가고 하루 쉬는데 쉬는 날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냥 나한테 칭찬 100가지 해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3개를 무조건 고칠게. 근데 저희 와이프가 제 핸드폰 번호 애칭이 생명나무인데요. 저한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워딩으로 1번부터 63번까지 쭉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프린트 뽑아 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냉장고에 이렇게 붙여놨어요. 붙여서. 그리고 제가 6일인가 7일 만에 64가지 칭찬을 해줬어요. 그걸 냉장고에 또 붙여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들, 딸한테 보라고 이렇게 소짓하고 부탁을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칭찬 15가지씩만 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또 아이들이 싫어한다는 말 안 하고 그냥 해준 거예요. 수기로.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시너지부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 클리어 파일에 다 꽂아놨어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칭찬한 것과 아이들이 엄마 아빠 좋은 이유 15가지 하고 저희 가족이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사무실에 놓고 힘들 때,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을 제가 가지고 CSO나 CMO 사회이사 컨설팅을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기싸움을 많이 해야 되니까. 뭐 그쪽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저한테 스트레스 줄 수도 있는 거고 실무자들이 저항이나 갈등 때문에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데 그럴 때마다 그 어떤 그 스크랩된 저희 와이프의 칭찬 그리고 자녀들의 칭찬을 계속 보다 보면 이런 맛에 내가 사회생활도 하고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스트레스를 극복하거나 힘든 점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 하고 싶어요. 와이프 보고 있나? 남편에 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네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저도 써주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가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먼저 써주시면 돼요. 먼저. 아, 그렇군요. 북쇼가 작가님을 조금 더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본인 좀 PR할 수 있는 시간 좀 드릴게요. 그 지금 기업체 강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북쇼 TV를 보고 계시는 기업 교육 담당자들에게 본인 PR 할 수 있는 한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교수 설계하지 않으면 강의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저보다 나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대기업 위주의 HR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글로벌 기업도 제가 최근에 업체는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주에도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어디도 교육받아봤고 어디도 교육받아봤고 어디도 교육받아봤다고 했는데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들한테 하고 안 되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저한테 의뢰오는 교육들이 MD 역량 강화, 마케팅 역량 강화 또는 직무 스킬업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니면 사내 강사 빼고 외부 강사를 요청할 때 맞춤 교육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강점이고 어쨌든 20년 가까이 기업 교육도 병행해서 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뭐 북쇼에도 좋은 그 강사급 저자님들도 많고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 30명 정도 박사급, 교수급, 실무자 이용들의 이제 저자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시간씩 10주 또는 24시간 이상 강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10명쯤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걸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준우의 마케팅 대학 해서 문화생처럼 1대1로 트레이닝할 수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기업에서 교육을 해 오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강점일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제가 또 작가님의 이력을 보니까 사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세계적 석학들과 찍은 사진이 있던데 그 포토샵 아닌 거죠? 그렇죠. 포토샵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근데 사진까지 남기셨는데 네. 그거에 대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군대 22살 때 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아까도 얘기 들은지 모르겠지만 27 되신 분, 대학원 졸업했고 결혼할 분이 있었던 그 고참이 저한테 동교육을 많이 해줬고요. 그래서 군대 때부터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00권 이상 제가 책을 읽게 됐고 와, 그 책을 1000권요? 네, 어떻게 읽었는지는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비법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세계 석학 4명을 발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비드 아커나 스티븐 코비나 또는 엘빈 토플러나 또는 피터 드러커 같은 세계 석학들이었고요. 그 석학들의 책을 보다 보니까 제 의식 수준에서는 없는 깊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들을 읽게 됐고 그 책을 읽으면서 동기부여가 뭐냐면 제대하는 날 제대하기 한 3일 전쯤에 제 일기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95년도 11월 3일쯤인데 나는 10년 후에 마케팅 저자이면 강요가 되고 있을 것이고 피터 드러커, 그 데이비드 아커,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 그리고 필립 코틀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써놨어요. 나는 부지런하고 나는 끈기 있고 나는 적극적이다 나의 일로 이렇게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근데 사회에 제대하고 13년쯤 될 때까지 네 분들이 다 제 앞에 나타났어요. 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한 분만 만나도 당신을 신뢰할 텐데 어떻게 네 분을 다 만났느냐. 아까 했죠. 저는 신앙인이래야 이게 말씀 선포라는 개념을 쓰지만 비신앙인 같은 염력이 있어요. 입으로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자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누구누구 오면 나한테 정보 좀 줘라. 함께 가자. 그래서 3분 정도는 저 혼자 가서 만났는데 지인 한 분 사진 찍을 사람하고 근데 엘빈 토플러는요. 제 제자들 16명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인터뷰했고 프리토크를 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시간이 얼마 없어요. 현장에 가면. 그래서 한글로 또는 영문으로 편지를 썼고요. 그를 제본 떠서 또는 인쇄해서 가져가가지고 선물로 드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좀 만나고 싶은 또 석학이 있는 거예요? 이미 한 번 만났는데요. 네. 제가 엘빈 토플러를 제일 좋아했었어요. 미래학자를. 네. 근데 그분의 책을 뭐 미래 쇼크 70년도쯤에 나왔는데 한 10번도 넘게 읽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돌아가신 거예요. 미래학에 대해서 물론 여기에 있는 다니엘 핑크라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석학적인 측면에서는 좀 마음이 아팠죠. 그렇다면 그분의 해안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TV에 토마스 프레이라고 유명한 구글에서도 인정한 미래학자라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분을 만나면 되겠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처음에 TV에서 접하고 2년 동안 기다렸죠. 그분을 만나겠다고 떠들고. 근데 결국에는 그분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했고 제 책에 그 토마스 프레이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따라하고 싶으네요. 저도 꼭 해보십시오. 만나고 싶은 좋습니다. 사람이 있으니 네. 한번 입으로 선포하고 하다 보면 뭐랑 똑같냐면요. 네, 만날 수 BTS를 만나고 싶다고 선포하고요. BTS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네. 팩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작가님 사무실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아까도 좀 설명해 주셨지만 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 3,000명 되는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이 포트폴리오를 만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두께가 진짜 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팅 보고서 같은데 이게 다 그 학생들이 만든 게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많게는 6개월, 적게는 4개월씩 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PPT로 시장분 조사라든가 트렌드 분석이나 경쟁사 분석이라든가 신상품 론칭 계획서 또는 마케팅 전략 계획서, 홈쇼핑 론칭 계획서 같은 것들을 만들게 해요. 근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목차 정도 가르쳐주고요. 1차 만들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0명 정도한테 트레이닝을 시켜요. 서로 쫄대 가지고 3분 단위로 롤링 페이퍼를 쓰게 하고요. 그리고 롤링 페이퍼가 반영된 걸 가지고 PT를 시켜요. 그 다음에 청중이 또 우수자를 뽑아요. 그러면 그 롤링된 데이터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최종 검수를 해주고 그 문맥을 바꿔주거나 순서를 바꿔주거나 표제를 바꿔주거나 또는 인사이트를 부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검수가 다 끝난 데이터들로 된 한 기수의 20명 또는 35명 정도의 분량으로 이 정도인데요. 두께가 평균. 이 두께의 내용은 앞뒤 2페이지씩, 그러니까 2개씩 들어가고 앞뒤 2페이지니까 한 장에 4개의 슬라이드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600장 정도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한 1200장 분량에 1200페이지죠? 아니죠. 거기 곱하기 4 하면 한 4800페이지 정도 되는 포트폴리오 북이 한 기수당 하나씩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다 그분들이 쓴 게 맞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취업이 안 될 수가 없겠는데요. 수업은 2시간 듣는데요. 미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좀 초기에 질문 드려야 했던 내용인데 제가 빠뜨렸어요. 그 작가님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신 분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저분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뭐 하고 계실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작가님 하고 계시는 일, 직업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 창직과 시너지 플래너 역할이 뭐냐고 저희 와이프도 물어봐요. 우리 가족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라요. 어느 날은 뭐 사회도 봤다가 어떤 때는 컨설팅 했다가 기업교육 갔다가 뭐 책수 떴다가 등등등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딱 단순합니다. 경청해주고요. 지지해주고요. 피드백해주고요. 힘을 주는 사람입니다. 직업인가요 그러면? 네, 그게 돈도 되시는 거고. 돈이 되죠. 그렇군요. 이제 그 질문이 거의 마지막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원래 책 쓰면 원래 앞쪽에 뭐 사랑하는 뭐 가족 누구 아니면 뭐 아내 누구의 도움으로 책을 썼다 누구에 바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좀 그 아내분께서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네. 영상으로 한번 그 대신에 아내분께 영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오늘 표현해 사실은 주십시오. 제 핸드폰에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와이프는 고자 명자 숫자 돼요. 그리고 바보 온다를 어떻게 보면 장군으로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제가 결혼을 폰팅으로 시작했고 처음 만나서 언약식을 했고요. 제주도 가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와이프가 만들어준 요구르트에 견과류 넣어서 아침 먹었고요. 근데 제가 오늘 북쇼한다고 하니까 와이프는 글로벌공공단 다니는데 시험 감독 나갔어요. 그래서 시험 감독 가는데 안양에 있는 뭐 고등학교 가더라고요. 그래서 출근을 같이 안양역 근처까지 해주고 저는 이제 북쇼 장소로 왔어요. 근데 사실 이 책에 어떻게 된 책이냐면 제가 질문에 대한 화답형의 컬럼을 미래한국에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꼭지씩 쓰는데요. A4 용지 2장 반 분량으로 글을 써요. 근데 중복이 없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걸 모두 책으로 쓰고 싶은데 사실 저희 와이프가 자기 얼굴이나 이름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책의 1차 독자 관점에서 문맥을 봐주고 오탈자를 수정하는 것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로 이 책의 두 번째 공헌자는 저희 와이프고 어제도 제 컬럼 2편을 오탈자 고쳐주고 빨간 펜으로 수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달하라고 하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를 정말 많이 좋아해요. 사랑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 시안이하고 서림이라고 딸 아들이 있는데 효녀로 또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아들로 키워준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북쇼에 나오고 우리 황 대표님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꾸물땅꾸물땅 준비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반도 다 아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함께 소장님을 만나고 작가님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작가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저는 사실 꿈은 22살 때 이뤘어요. 이게 역발상적인 건데요. 내가 하고자 얻고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의 정의가 명확하면요. 그날부터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연하기 때문에 꿈을 못 이뤘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꿈은 이뤘고요. 이미 꿈을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성취해가며 살아요. 왜? 제가 하고 싶은 일하고 그 하고 싶은 일을 잘해서 돈도 벌고. 네. 근데 지금은 꿈보다는 꿈 넘어 꿈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만 명의 엔젤 리더를 양성하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그 엔젤 리더 마크가 있는데 제가 40살 때 부록 파티를 했어요. 150명 정도 지인들과 제자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스프링데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박형순 작가가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관을 재능 기부해줬고요. 그때부터 3만 5천 원씩 받아서 돈을 10,000원씩 아껴가지고 20만 원 정도의 도서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꿈을 발표시키고 선포시키고 관찰을 했더니 꿈을 선포하고 발표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친구들이 돈도 더 잘 벌어요. 더 잘 돼 있어요. 2명 사례만 해줄게요. 첫 번째 그 발표했던 친구 중에 장모모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의 어떤 멘탈 강화를 해서 멘탈헬스 코리아라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통 MD 전문가 친구였는데 20대 때 창업해가지고 파링이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억대 매출을 해내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꿈들이 다 그랬어요. 예. 어떤 나눔도 하고 싶고 또는 소외계층이나 약자 또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다. 근데 그 장모모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기업도 설립해서 지금 꽤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 넘어 꿈은 2030년까지 10만 명의 멘티를 양성하고 싶고요. 엔젤 리더 멘티를 양성하고 싶고 그러려면 재능 파트너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1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명이 10명 정도만 케어해주자는 거죠. 예. 그래서 북쇼가 그런 공헌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황 대표님이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저랑 10년 정도 가면서 꿈 넘어 꿈을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